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또한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독립 영화 제작비 지원, 그리고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이런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여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셋째,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 명에도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 포장용기 비용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섯째, K패스 6개월간 50% 인하하는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년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년 내 집 마련 특별대출 2차 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꼭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상응한 적정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라든지 할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부담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끼워넣기 추경을 바로잡고 생존의 기로에 선 민생을 지키는 국민 생존 추경으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했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4월 물가는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돈풀기입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물가가 오른 만큼 현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해 가장 쉽고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결국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금 보전이 아니라 물가 자체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약 5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 일회성 처방에 불과합니다. 지원금은 금방 소진되지만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은 일시적 지원금 잠깐 받고 이후에는 높아진 물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작정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6,916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명 증가했습니다. 저출생의 긴 터널 속에서 확인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해 임신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25년 출생아 46,401명 중 9,234명, 약 20%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치료 기회를 넓히며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난임 부부 국가 동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30% 수준인 난임 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난임 시술비 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총 25회로 제한된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간 6일에 불과한 난임 휴가를 1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차 단위로 사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난임 부부 국가 동행제를 통해 난임 치료 과정 전반에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든든한 동행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먼저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강력한 타격을 언급하는 한편 비협조 국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특정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외교 안보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치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동발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6조 원 규모의 추경까지 시장에 추가로 풀리면서 물가 압력은 한층 커지고 통제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배제하고 선심성 가짜 추경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입니다. 정책 역량을 경제 안정에 집중해 물가 불안부터 진정시켜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수석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이 조삼모사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전쟁 추경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현금을 살표해 표심을 사고 선거가 끝나면 가혹한 증세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음험한 시나리오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진성준 국회 예결의장이 촉발한 7월 보유세 인상론은 결코 개인의 돌출 발언이 아닙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개인적 예상이라며 서둘러 발뺌하고 나섰으나 이는 민심의 역풍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초강력 세제 대책을 지시하였고 SNS를 통해 해외 사례까지 공유하며 보유세 강화의 당위성을 설파해 왔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당 핵심 인사가 이를 재확인했는데 이제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추가 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전에 이미 현실화된
세금 폭탄의 무게부터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나 급등하면서 서초구 한 아파트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11억 원에 올라 45억 6,900만 원에 이르렀고 보유세 역시 약 50%가 증가한 2,8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금이 1,000만 원 가까이 오르는 마당에 추가 세율 인상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국가가 수탈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표를 얻을 때는 나라 돈을 제3지돈처럼 뿌리는 매표 선거에 몰두하고 그로 인해 거덜난 국간을 국민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발상은 정치가 아닌 약탈입니다. 책임 있는 국정이 아닌 권력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인상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권은 선거 뒤로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서 명백히 공개하십시오. 달콤한 현금지에 숨겨진 서슬퍼런 증세의 칼날을 국민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수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차량 오부제 따르라, 휴대폰 충전은 낮에 하라 강권하면서 비장하게 전쟁 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바로 이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갑자기 헐리우드 배우 짐 캐리가 떴습니다. 실상을 파악해보니 이번 추경에 짐 캐리라는 항목이 있던 게 해프닝의 발단이었습니다. 다만 배우 짐 캐리가 아닌 중국인 관광객의 짐 캐리, 즉 수화물 운반 서비스였죠. 대체 짐 캐리, 중국인 짐 운반을 도와주는 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김승수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무려 281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에 5억,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하는 데 13억 5천,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가로 운항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정부는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 삶을 지키겠다더니 중차대한 위기 앞에 중국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26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이 사업을 이 정부는 전쟁 핑계 뒤에 숨어서 6배 이상 증액해 밀어넣었습니다. 명백한 끼워 넣기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고유가 위기에는 당연히 원전 등 자급 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내 시장의 95%를 중국산이 점유한 태양광 사업에 2차 보전 포함 6,559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비리로 감사원에 적발됐던 가정용 미니 태양광 사업까지 슬그머니 부활시켰습니다. 전시 추경이 아니라 이쯤 되면 쉐쉐 추경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에 묻습니다. 전쟁 핑계로 국민 혈세 털어 중국 도와줄 시간에 전월세 못 구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대한민국 청년은 안 보입니까? 중국 관광객 짐 들어주고 중국산 패널을 깔아줄 그 돈 6천억 원이면 우리 청년들 내 집 마련에 쓰고도 남을 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청년 월세 지원금 올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대출 2차 보전을 신규 반영토록 교섭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권 살리는 추경이 아닌 국민 살리는 추경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경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있는 세금 탕진에서 생긴 부족한 세금을 거두려고 세금을 추가로 쓰려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와도 무관하고 성과도 전혀 알 수 없는 맹탕 사업에 무려 1만 명이나 추가로 채용하겠다면서 추경안에 2,133억 원을 끼워 넣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후다닥 급조한 체납관리단입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 열흘간 68명을 투입해서
시범 운영했고 3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월별 전체 실적을 국세청에서 받아보니까 9월에 받아낸 체납액이 연중 최소였습니다. 징수율도 3.6%로 1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국세청이 또 과거 사례로 든 경기도 체납관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시절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5,565명, 무려 830억 원을 들여서 운영했는데 징수액과 징수율이 그 전후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효율 빵점 예산 낭비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국세청이 참조한 사례 중 하나가 2014년 콜롬비아 국세청 전화상담 캠페인 보고서였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와 모든 여건이 다른 남미 국가의 12년 전 자료를 근거로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새만금청의 총 예산보다 많은 2,133억 원짜리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세청은 청년, 경단녀, 은퇴자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겠다는데 체납자 상대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세금 걷다가 혹여 폭행이라도 당하면 어쩔 것입니까? 심지어 행안부와 직제협의를 해서 이 10,000명을 관리하는 공무원도 750명을 또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혈세 아까운 줄 모르고 무조건 사람만 늘리고 예산만 쓰면 된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또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125억이었던 예산을 100억으로 삭감하고 올해 또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운영하면서 평가를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인원과 예산을 20배 늘려서 끼워넣기 한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의 경우 설치 근거 법안이 없어서 현재 재경에 정부가 제출해 놓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에 반도 못 넘었는데 덜컥 예산부터 신청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후다닥 포퓰리즘은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아닙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끼워놓은 꼼수 체납관리단이야말로 바로 후다닥 포퓰리즘입니다.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체납관리단 예산을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간사 김미애입니다. 어제 복지 추경심사에서는 가장 어렵고 시급하며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실무 인력 확대와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을 증액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고백하자면 전쟁 추경으로 그에 부합해야 하는데 정부 안에서 상당 부분 그러지 못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입양은 잘못된 제도 설계와 전문성 있는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애가 타지만 정부는 뒷짐진 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제 질의에서 확인했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조차 입양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고 지금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관 취임 6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입양 인력 예산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재정비하여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제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이어 부식비의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르신들께는 한 끼 점심조차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은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자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어르신들이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복지위에서 증액된 부식비 지원을 통해 보다 건강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정책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예, 국토위 간사 이종욱입니다. 정부가 불과 2주 뒤인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합니다. 대통령 지시 한 달 반 만에 실행된 대출 차단 작전입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파트는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1만 2천 호입니다. 이는 봄 이사철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의 3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증발하면 그 충격은 결국 무주택 서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부의 인식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국토위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의에 말하기 곤란하다, 둘 다 중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먼저 살피고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서민의 삶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안전판, 임대시장 아닙니까? 매매시장은 소유의 문제지만 임대시장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매매 아파트 한 채는 한 사람의 집이 되지만 임대 아파트 한 채는 수많은 무주택자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임대주택을 매물 확보 수단으로 쓰는 것은 무주택 서민을 강남 아파트 전쟁터에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간 임대를 말살시키면서 그 빈틈을 채울 정부의 공공임대 건설은 지지부진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LH가 서울에 공급한 공공임대 아파트 실입주 물량은 164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주택 건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느냐며 오히려 불만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164채 짓는 것도 어렵다면서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민간 임대주택 1만 2천 호를 한 번에 없애겠다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정책은 우선순위도 기준도 없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은 괜찮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매입 임대가 문제지 신축 건설 임대는 장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나쁜 다주택자와 착한 다주택자의 기준은 누가 어떤 원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징벌이 아니라 공급, 규제가 아니라 임대시장 안정입니다. 지금 정부는 하라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과 주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지난 30일 채택된 UN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국가들에 대해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초기에는 이를 정치적 음모라며 강하게 부정했지만 이후 자체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UN 정례 인권 검토의 일부 권고를 수용했으며 외무상이 UN 총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 인권 문제 제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의식하며 외교적, 제도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작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6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수감 인원도 약 12만 명에서 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배경에 국제사회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직전에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통일부가 북한이 결의안 참여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초기 공동 제안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핵심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합니다. 예. 네, 국회 가방의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엊그제 열린 방미심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폭주입법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선진 문명 국가의 방송 미디어 심의는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검열 대신에 플랫폼 사업자나 언론사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는 그 절차적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모두 방송 미디어 심의는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은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제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새롭게 탄생한 방미심의 그 위원장은 대통령 지위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청문회도 받고 국회 탄핵 대상도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미심의도 업무보고 대상 아니냐, 대통령 지위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방미심의 후보자도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발설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조차도 방미심의가 이제는 독립기구 외피조차 무색하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한 사건을 직접 지목하며 허위 조작뉴스, 가짜뉴스라고 지목했고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하지도 않은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은 일제히 몸을 굽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를 두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라고 걱정했습니다. 방미심의는 이제 대통령과 국가가 어떤 사안을 허위 조작 뉴스라고 지목하면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될 상황입니다. 국제언론인협회 IPI와 워싱턴 포스터 그리고 미 국무부가 걱정하던 언론 자유의 위협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국가가 허위 조작 뉴스를 판단하고 정부 기구가 언론사와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와 미국 정부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통상 문제로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미심의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본말 전도, 진실을 거꾸로 세우는 뉴노멀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윤커피 수사 녹취록 조작 보도로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방송 보도에 대해서 이전 방심위가 심의하려 했던 일이 이제는 범죄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목했던 손가락 끝은 보지 않고 손톱이 더럽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호도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호도하는 비정상이 이제 방미심의에서는 정상이 되고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민원인 신분 유출이라는 범죄는 정의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방미심의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의 검열기구가 되어 정치 권력이 조작 뉴스라고 지목하면 언론 자유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0만 건이나 적체된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불법 금융에 대한 통신 심의 차단이 더 급선무입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에는 무능하고 정치 권력, 국회 다수당의 눈치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방미심의위원장 체제. 이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언론계, 시민단체,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가지고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전쟁 추경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방송에서도 자막에 계속 전쟁 추경이라고 나오는데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전쟁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자꾸 협박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방송과 언론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어 사용에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전쟁 추경이 아니라 전쟁 핑계 추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